쌍방울이 탈탈 털리기 시작하자 한동훈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대장동 은폐 배우의 진짜 실체가 드디어 덜미를 잡힌 것인데요.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수사는 검찰이 2번 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잘 안 알려져 있죠. 문재인 정권의 1차 수사 기록과 윤석열 검찰의 2차 수사 기록 전체를 입수해서 전부 다 몇 번을 봤습니다. 분량은 당연히 10만 쪽이 넘고요. 가짜뉴스, 허위 사실들이 영장에 가득하더라고요. 거기서 인사가 딱 얼굴이 빨개서 들어와요.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잔뜩 끼워놓고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하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 부패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4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번 대장동 재판 1심 선고 내용은 한마디로는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다. 판결문만 한 720쪽 정도 돼요. 판결문 읽는 데만 한 2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 부패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판결은 하나인데 2가지 상반된 해석이 계속 나왔고, 대장동 사건의 전반을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기자들이. 거기에서 판사가 말한 그 판결문의 내용 일부만을 취사 선택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동규가 배임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유동규가 혼자 이걸 다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뇌부와 상의를 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유동규가 다 한 거 아니잖아. 수뇌부가 있잖아. 수뇌부가 이재명인지 정진상인지 뭐 알 길이 없는데 하여튼 수뇌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가 이렇게 부패된지 뭐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라고 또 적시가 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재명 대통령 몰랐잖아.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많이 보는데 판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검사가 이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날 판결문에 이렇게 모순된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쓴 건데, 제가 볼 땐 본인이 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사 기록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게, 대장동 수사는 2021년 10월부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했고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그런 사실들이 잘 안 알려져 있죠. 최근에 선고가 난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김만배 포함해서 이제 대장동 업자들과 유동규만을 기소했고, 당시에 이제 검찰의 판단은 대장동 그분,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절반은 유동규의 몫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죠. 윤석열의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다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의 뭐랄까요, 별건 수사 같은 식이었는데,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 그리고 김용을 이 사건에 끼워 넣습니다. 사실상 그 가짜뉴스, 허위 사실들이 영장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뉴스타파에서 아마 첫 보도가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기사를 썼죠. 남욱 변호사가 이제 2013년 이 사건 초반 때,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13년과 14년에 걸쳐서 유동규에게 3억 5천만 원을 줬다는 게 이제 공소 사실이에요. 근데 유동규는 그 돈 대부분을 정진상과 김용에게 상납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뇌물을 받고 유동규가, 그리고 성남시 그 수뇌부가 뭐 특혜를 줬다. 그게 원래 공소 사실이에요.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는 뇌물 무죄. 남욱이 유동규에게 줬던 돈은 유동규 네가 다 먹은 거야 라고 판시가 된 겁니다. 그 돈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그리고 네가 그 돈을 쓴 흔적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 특가법상 뇌물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왜 무죄를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마 검찰에서는 정진상, 김용 쪽까지는 갔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판사는 이 뇌물은 유동규 네가 받은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1차 수사 기록과 윤석열 검찰의 2차 수사 기록 분량은 당연히 10만 쪽이 넘고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전체를 입수해서 전부 다 몇 번을 봤습니다. 이재명 혹은 아니면 정진상, 김용이나 돈이 갔다는 증거를 발견했나?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죠. 증거,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물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았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은 법률에 없습니다. 법률에 없어서 정진상이 예전에 국가보안법 어쩌고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있고 어쩌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잔뜩 끼워놓고 그냥 정진상은 부패한 공무원,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의 말, 정진상을 엮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재명의 범죄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하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재명한테 돈이 간 게 나오질 않으니까 뇌물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른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근데 그 배임의 액수는 4,895억 원. 성남시장으로서 4,895억 원 정도는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윤석열의 검찰은 자, 유동규 428억 네 거야?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것이 되면 자기의 범죄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형들 그리고 시장님 몫이다. 근데 유동규로서는 검찰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믿지 않습니다. 너의 범죄 혐의와 범죄 금액을 줄이려고 그런 거야 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생각해낸 게 자,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원 변호사 이 주변인들의 진술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구속 상태에 있던 남욱이나 유동규 등은 2022년 10월과 11월에 석방이 돼요. 이들이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사실상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렇게 보셔야죠. 애초에 이 대장동 업자들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3배를 더 벌었습니다. 2015년 대장동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될 때의 부동산 상황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돈을 번 이유는 토지 판매만 한 게 아니고 화천대유 시행사를 세워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동력은 뭡니까? 돈이죠. 화천대유는 그런 아무런 시행 사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나 여러 이제 유력 전관들 출신들의 등에 업고 펀딩을 할 수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폭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자들의 수익이 올라간 측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결과잖아요. 지금 결과. 제가 볼 때는 업무상 배임도 2심 가서 뒤집힐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판사가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성남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업자들한테 갔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특혜를 줘서 얘네를 사업자로 선정해 준 것 때문이야. 거기에 특혜와 부패가 있었어라는 이제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는데 대장동 땅은 성남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2개의 문중이 거의 대다수의 토지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개발 수익금을 그 문중들한테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냥 민간 개발로 다 했다고 하면 그 문중과 이 업자들이 돈 다 번고 끝나는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었던 것이고 당시에 이제 수사 기록을 봐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1공당 공헌하는 내가 성남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성남시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데 거기에만 2,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민간의 돈으로 합동개발의 모양을 취해서 개발이익을 환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5천억 원 이상을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했다. 그거는 결과적인 거죠.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2019년, 20년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업자들은 망했겠죠. 조우영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확정이익을 가져가고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다. 그건 김만배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우리가 손해났을 때 그럼 성남시가 우리 그 돈을 보상해 줄 거냐? 보상에 대한 개런티가 없었습니다. 확정이익을 가져가려면 똑같이 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민간업체의 손해를 성남시가 보전할 수 있도록 약속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약속은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장은 도시개발 못합니다. 5,500억 환수해서 제가 알기로 성남 시민들한테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생계지원금으로. 그거야말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판결문에서 말하는 주민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문중한테 그 천문학적인 수익을 줬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뭐로 지금 포장이 돼 있었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었거든.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이 원래는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조작의 제일 핵심에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한동훈이 있었잖아. 지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바로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발끈할 수밖에 없죠. 오늘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쌍방울 그룹 전격 압수수색,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자기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이 방북 비용 대답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이었다는 것이다 라는 혐의로 이렇게 내용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검찰과 금감원 그리고 경찰
등등 그다음에 FIU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특사경이 함께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 그게 단순히 이재명이나 이화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수사라는 것이 이 기사의 취지입니다. 버퍼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예, 지금 버퍼링이 뚝뚝 끊기네요. 네, 미쳐버렸네 진짜. 예. 예, 이게 참 요새 제가 가지고 허브를 바꾸어 보라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국산 쓰지 말고 웬만하면 국산 거를 써보라고. 근데 국산 와이파이 허브가 잘 없죠. 아무튼 왜 중국 거를 쓰면 안 되느냐? 중국산 이 와이파이 허브 이런 거 인터넷 공유기라 그러잖아요. 이 공유기가 해킹에 악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죠. 그래서 지 멋대로 중국에 있는 서버와 내 그 와이파이 공작이 진행됐고 지금부터 수사가 개시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버퍼링이 걸리네요. 참 이 버퍼링 이거 참.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한동훈이가 지랄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사실 뻔합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은 한동훈과도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왜곡한 어찌 보면 장본인이 한동훈이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당시 검찰은 검찰총장이 있건 없건 한동훈의 손아귀 안에 있었습니다. 한동훈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 지 멋대로 했지. 한동훈 마음대로 움직이던 조직이 바로 검찰이었고요. 그 검찰에서 만든 사건이 바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한 거였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시작된 시점이 보면 2022년 10월부터거든요. 2022년 10월부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엄청 난리쳤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 지랄 발광을 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진짜 증거는 다 숨기고요.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 그러니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가서 재판을 이상하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당시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들이 이렇게 왜곡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판사만 정상적이었으면 이게 재판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판사가 당시 누구였다? 신진우 부장판사였죠. 신진우 부장판사는 검사들한테 속아줄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증거랍시고 제출했는데 그걸 꼴까닥 다 받아줘요. 아무리 이화영 측에서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애시당초 증거 자체를 그런 주장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누가? 신진우 부장판사. 이 신진우 부장판사 승진했어요. 조희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윤석열 검찰과 조희대 판사가 조희대 법원이 이화영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했었더라, 이건 거죠. 그것이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작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창현 수사관하고 유도윤 검사장입니다. 이들은 둘 다 국정원에 파견되는 거, 국정원 감찰실에 파견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파견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찰, 직무 감찰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국정원 기밀 문서를 열람합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의 진상이 담긴 자료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진짜 진상이 담긴 자료는 은닉을 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만 쏙 빼가지고 가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유도윤 검사장과 이창현 수사관. 이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이종석 국정원장은 실제로 또 나와서 밝히기도 합니다.
왜곡하기 딱 좋은 문서만 추출해가지고 총 66건의 문서가 있었는데 이 중에 13건만 추출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왜곡이 용이한 것만, 진상을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요 검사는 그 객관 의무라는 게 있다라고 하죠.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66건의 문서를 확보를 했으면 66건의 문서를 다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증거 개시 절차라고 하는데, 증거 개시 절차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누구의 지시로? 윤석열의 지시로. 유도윤, 이창현 이 두 사람 다 윤석열의 지시로 직접 국정원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뭐 여기서 뭐 자유로울까? 아니요.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 결국 다 검찰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조작이라든지 증거 은닉, 인멸, 왜곡, 한동훈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를 턱이 없잖아. 박상용 검사가 뭐 그 연호회 술파티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있을 때 그거 한동훈은 보고 안 받았을 것 같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저렇게 개지랄을 뜨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도 이 사실, 쌍방울이 북한하고 주가 조작을 하기로 공모해놓고 주가 조작을 했으며 심지어 댓글 가지고도 장난질을 쳤다라는 거 박상용 검사도 알고 있었어. 관련된 진술 자료, 아니 검찰 진술 조서가 있어요. 박상용 검사, 보조금 중 일부가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주식을 매집하는 데 쓰였다고 했는데 맞나요? 누가 했다고요?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참고인 진술 조서에 나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아태엽 관계자인 김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박상용 검사, 보조금 중 일부가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고 했는데 맞아요? 자, 김모 씨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김모 씨,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 조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김모 씨, 안부수가 작업 들어갔다고 하면서 나노스 주식을 샀습니다. 방용철이 안부수에게 얘기 듣고 여기저기 얘기를 했습니다. 심땡땡도 안부수에게 얘기를 듣고 나노스 주식을 했을 거고 정땡땡도 했을 겁니다. 박상용이도 알고 있었네? 진짜 나쁜 새끼다 그죠? 에? 진짜 나쁜 새끼다 그죠? 에? 이건 징계가 아니라 이건 능지처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검찰 참고인 진술조사 이렇게 나와요. 이제서야 수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종합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다시 검찰로 넘어왔다는 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정성호 장관은 또 사표를 냈네요. 이 타이밍에.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다 날라가겠죠. 박상용은 물론이고 여기 뭐 김성태는 물론이고 한동훈까지도 날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박상용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니 지가 진술을 물어보잖아. 조사를 하잖아. 보조금 중 일부가 주가 조작 들어갔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너무 뻔한 증거가 있는데 지금까지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래서 다시 이게 검찰로 돌아왔다. 지금 오늘 댓글에 검찰 믿을만 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요. 안 그래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또 증거를 또 인멸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2번 3번 죽이게 될지. 이것만 보더라도 박상용 감옥에 보내도 한 100번은 보내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을까요? 국정조사 제가 볼 때 지금 한 3루타 쳤고
지금 말로 없는 직전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국가정보원이 이종석 국정원장이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새롭게 나온 사실들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기성 언론들이 전혀 분석을 못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편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 많이 나가는 우리 김용남 검사가 네. 이해할 수 있게끔 천천히 해. 이 24개 하려면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천천히 해야 돼. 그래야 최대한, 검사님이 예. 딴 방송 가서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야. 일단은 국가정보원이 작년 6월 30일부터 한 4달 동안 감찰을 실시했어요. 대북송금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국정원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거야를 감찰했는데 1번 자료 보여주시면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특별수사관을 국정원으로 보냈어요. 전직 검찰 수사관을 보냈어요. 맞아. 그래서 2022년 7월 4일자로 이창현 특별수사관을 국정원에서 특별 채용을 합니다. 감찰부서에서. 그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여기 근데 이 수사관이 가서 잘 못했나 봐. 잘 못했어. 근데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쌍방울과 없으니까.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이번에 국조특위에 보고한 2급 비밀 문건입니다. 이거 어디서 이거 났어? 2급 비밀 문건인데요. 네, 이거 수사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네. 야 이거 어디서 났어? 훔치진 않았어요. 2번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리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왜 비밀 문건을 들고 와? 근데 뭐 앞서도 제가 대북송금 보도할 때 국정원 문건 2급 비밀 문건 3건 포함해서 전부 다 공개했잖아요. 45건 공개했는데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살고요. 2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유도윤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뒤늦게 오죠. 네, 유도윤 부장검사. 아까 그 전직 수사관이 와서 제대로 못했죠. 못했으니까. 교체한 겁니다. 교체식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도윤 부장검사가 이제 이름은 나왔잖아요. 네. 일단은 뭘 했는지를 보면 여기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2023년 2월 6일에 부장검사 유도윤을 국정원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보냈죠. 근데 김성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1월에 들어왔어요. 김성태 들어오자마자 유도윤을 보내요. 국정원으로. 보내서 오자마자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수원지검 형사6부 이게 박상용이 주임검사 그 방입니다. 3월 29일에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정보일치 제출을 요구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어요. 이거는 그 검찰 수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몰랐던 얘기예요. 유도윤 부장검사를 국정원에 보낸 상태에서 이거 박상용이 보냈어. 박상용이가 유도윤 부장검사한테 대북송금 관련 자료 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유도윤이 어떻게 답변했냐? 그 밑에 보면 유도윤 감찰부서장은 국정원 내 4개 부서를 특정하여 보고서 또는 목록을 제출받아 4월 20일에 수원지검에 회신. 이게 일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일개 검사가 국가정보원에 비밀 문건 좀 보내주세요 하면 회신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유도윤을 보낸 것부터 이렇게 몰래 검찰과 국정원이 내통했다는 사실이 여기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북송금 수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국정원도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되고요. 검찰도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다 전체를 주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도윤 부장검사 도대체 누구야? 그래가지고 24번 자료. 24번 유도윤이. 유도윤 당시 부장검사고 지금 검사장 법무연수원에 이제 좌천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되게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2017년 18년에 또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때도?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사했잖아요. 그때 국정원 안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서 같이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고. 네. 윤석열 그때 중앙지검장이 했죠. 오자마자. 왜냐하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자기가 박근혜 정부 때 수사하다 좌천됐잖아요. 좌천됐잖아.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다시 합니다.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여러 감옥을 보내잖아요. 원세훈이고 누구고 해가지고. 그때 2차로 할 때. 2차로 할 때 그때 국정원 안에 있던 검사가 유도윤이야. 같이 호흡을 맞췄던 거죠. 한번 써본 칼이에요. 중요하다 이 얘기는. 근데 다시 그 자료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다시 보냈죠. 다시 보냈는데 유도윤이가 사실은 가기 직전에는 서울 남부지검에 부장검사 하다가 보직을 못 받아서 부부장검사로 좌천됐었어. 근데 이 사람을 좌천된 사람을 국정원으로 다시 보냈죠. 임무 완료했죠 지금. 임무 완료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갔어? 수원지방검찰청? 네, 평택지청장으로.
이거 영전 차장 검사로 영전을 해버려요. 요 영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뭔 일을 했으니까 지금 영전한 거 아닙니까? 보직도 못 받던 부부장이 부장 건너가지고 차장이 바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정원을 두 번 이렇게 파견 나간 사례는 없답니다. 처음 봤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유도윤이 뭘 했냐라고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13번 자료. 이게 하도 내용이 헷갈려서 제가 이제 일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앞서 제가 이 국정원 문건에서 보셨듯이 수원지검이 문건 요청을 했고 박상용이 4월 20일에 유도윤이 공문을 회신해줬죠. 거기까지 보셨죠. 그리고 5월 10일에 유도윤이 자기가 파악해보니까 66건이 나온 거예요. 대북송금 관련 문건이. 근데 53건을 숨겨라. 이거 이재명한테 유리하니까. 네, 숨겨라 지시를 했죠. 언제입니까? 이틀 뒤인 5월 12일에 박상용이 이화영 재판부에 저희 국정원 압수수색 좀 해야 됩니다라고 압수수색 영장 내달라고 의견서를 내요. 이틀 뒤에. 완전히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네. 13건 숨겨놓은 상태. 13건 남아있죠, 국정원에. 7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다 알고 있네. 박상용이죠, 지금. 박상용이 재판부에 검찰 의견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라고 5월 10일에 보냈죠. 이거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3번 일지를 보여주시면 수원지검이 딱 가가지고 유도윤이 특정한 13건만 압수를 완료해요. 딱 5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 5번 자료. 압수를 하면 압수 목록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 14건인데 한 건은 목록이니까 빼면 13건이죠. 그러네. 66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13건만 딱 가져왔어요. 요것도 이제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은 미리 알고 갔던 거예요. 지금. 오케이. 네. 그리고 다시 일지로 13번 자료. 수원지검 이 재판부에 이제 갖고 왔죠. 국정원 직원에 대한 비공개 신문을 요청해요. 국정원 직원이 누구냐면 저 문건 중에 2급 비밀 문건 3건이 있는데 김땡땡 씨라고 국정원 블랙요원입니다. 이 블랙요원이 안부수랑 이화영을 직접 협조자로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화영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 거예요. 비공개. 이걸 언론이 알면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갖고 온 13건 중에서도 저 블랙요원 김 씨가 안부수를 협조자에서 해고할 때 쌍방울과 붙어먹어서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다뤘잖아. 그게 있으니까 그게 보일까봐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하는데 8번 자료 보여주세요. 누가 했습니까? 누구야? 고두성 검사. 고두성이 너 잘 만났다. 너가 감찰했지? 고두성 검사가 했죠. 요거 저 박상용이 후배입니다. 같이 술 먹고 다니는. 다시 일지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쭉 짜다가 6월 20일에 국정원 블랙요원 1차 증인신문을 비공개해서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 블랙요원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말고 문건 더 있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해버려요. 우리 언론은 몰랐지만 제가 나중에 그 증인신문 녹취서를 봤어요. 아니 그 다른 폴더에 보면 이거 더 있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문건이. 너 눈치 없이 그런 얘기 했네. 그 얘기를 해버려. 어떻게?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 이게 뭔 소리야. 그때 처음 알았어?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재판장님 1차 압수수색 때 저희 안 갔으니까 압수수색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야 잘 됐다. 어떻게 됐어? 난리를 쳐요. 그래서 바로 영장이 발부가 돼서 다시 일지로 가보면 그래서 6월 21일에 검찰과 이하는 다음 날에 이제 이화영 측이 2차 국정원 압색을 가서 32건을 추가로 확보해. 확보했어? 네, 추가로 확보해. 6번 자료. 32건을 추가로 확보해. 딱 보면 맨 밑에 참여자 이한이 변호사가 이화영 변호사입니다. 이때는 이화영 변호사가 같이 가니까 못 숨긴 거야. 그래. 못 숨긴 거야. 와. 근데 9번 자료 한번 보세요. 대박이네. 9번 자료. 지금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을까? 검찰에 난리 났어. 그러니까 검찰에서 또 재판부에 국정원 문건은 비밀 문서로 취급해야 됩니다. 난리 났네. 지금 사실은 당시에 처음에 13건, 나중에 32건에서 45건을 갖고 왔잖아요. 이 중에 비밀은 3건밖에 없어요. 42건은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 거였어. 근데 검찰에서 재판부에 저 의견을 낸 거예요. 요거는 전부 다 비밀을 묶어야 됩니다. 왜 묶어야 됐냐 하면은 이한희 변호사가 갔을 때 엉뚱한 게 하나 딸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10번 문건. 뭐야? 궁금하네. 이거 보셨죠? 북한 대남 공장 요원 리오남 쌍방울 대북 사업 이용해서 주가 조작 시도 언급. 요게 유도윤이 못 숨긴 거야. 와, 이거 크다. 그러니까 아까 유도윤이 4개 부서 중에 대북 관련 4개 부서 중에 2개 부서에 66건만 해가지고 13건 빼고 숨겼잖아요. 나머지 2개 부서 거를 못 본 거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두 개 부서에서 지금 자, 지금 여기 방금 못 나왔던 숨긴 거는 이거 소개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되게 중요한데 못 숨긴 거. 못 숨긴 거. 맨 위에만 하나만 좀 읽어줘. 예, 못 숨긴 거. 북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용 주가 조작 시도 언급이라는 제목의 문서네요. 그 밑에 내용 잠깐 요것만 읽어주세요. 읽어주라고. 예, 북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 3월경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개혁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주가 조작. 근데 지금 국정원에 저거 말고도 더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국정원 보고 문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딸려오다 보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저 문건을 수사 기록에서 보고 지금 아까 읽었던 누굽니까? 리오남이 누구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김한신. 우리나라 사업가 김한신. 대북 사업가입니다. 대북 사업가. 남북경협 연구소 사업가인데 이분도 사실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바로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수사받고 있다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는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거기서 당신이 보조금 횡령했다고 이분을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정원 문건에 당신 이름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겨우 설득을 해서 일단 김한신이라는 사람이 리오남과 접촉이 가능한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23번. 문건 23번 보여주세요. 23번. 김한신은 대한민국 대북 사업가입니다. 23번.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잡으면 어떻게? 공작인데? 지금 리오남이 누군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여기 지금 가운데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영화 공장의 실제 주인공이 리오남. 대남 공장용 리오남이에요. 근데 북한 요원. 그렇다면 김한신이 저 사람과 진짜 알아? 라고 진짜 이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4번 자료. 14번. 와, 야, 긴장. 14번은 이게 지금 이제 대외비 문건인데 최근 우리 정부 대외비 문건인데 최근 대북 중개업자 동향 분석. 에서 해가지고 저 지금 막 이렇게 줄이 거미줄처럼 펴 있죠. 관계도가 써 있네. 가장 상단에 누가 있습니까? 남측 북측. 김한신. 리오남. 북측은 제일 상단에 리호남. 근데 김한신하고 리호남이 선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있잖아요. 와, 김한신이 제일 상단이야. 굉장히 오래된 리오남과 가장 친한 대북 사업가입니다. 저게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문건에서. 이 영화 대본 같아, 임마. 자식아.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한신 대표가 안타깝게도 이번 국정조사에 못 나오세요. 작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계속 병원에 계셨고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 검찰에서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게 병세가 악화됐어요. 그래갖고 2015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한 7개월 전에 저랑 마지막 통화한 게 지금 유언처럼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다시 한번 10번에 그 국정원 문건 내용 속이 이 문건에 국정원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김한신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실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군요. 팩트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방송할 때 이거를 공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김한신 대표를 국정감사나 꼭 국회에서 이분이 증언하면 좋겠다. 내가 이걸 공개해버리면 이분이 숨을 수 있어서.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조사기 때문에 이제 일단 19번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리오남이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갔다 왔는데 직원이 그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고.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국정원에다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호남이한테 내가 이 새끼 너 남북 관계를 작살 내려 그러냐, 민주당 망하게 하려 그러냐, 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뭐라고 했죠, 내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김한신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남북 관계도 깨지고 민주당도 깨지고 다 깨진다. 지금 이제 저 얘기는 뭐냐면 다시 10번 문건 다시 보여주세요. 문건에 보면 거절했다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해. 10번.
김한 씨는 위에부터 읽을까요? 네.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김한 씨는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며 거절. 실제로 저런 일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일인데 지금 녹음 파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19년 지금 3월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문건에. 근데 김한신 대표 뭐라 그러냐면 7개월 뒤인 2019년 10월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내가 만나서 너 인마 그 주가 조작하고 그거 장난치면은 안 돼. 남북관계 파탄나.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근데 또 그렇다면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20번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의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걔들이 뭐 이제 그 대북 송금이 안 되잖아요. 유엔 제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걔들이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뭐 작전을 세우려고 했겠는데 나는 그게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는데. 김성태가 주가 조작 관련 부분은 기소를 검찰이 빼줬어요. 기소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그럼 돈이 어지나서 100억씩이나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 어찌됐든 그 수익금일 텐데. 그때 하여튼 2,000원짜리가 하여튼 한 6,000원인가 얼마까지 뛰었어요. 국정원 문건인데 그 검찰이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받아온 건데요. 여기다가 이게 무슨 허위 사실을 적었을 확률은 적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보고서를 내는 거는 만나고 나오면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국조특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북경협연구소와 김한신 대표가 통일부나 국정원에 했던 보고서를 확보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 말고도 훨씬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본인이 썼던 보고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데 심지어는 김한신 대표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리호남이 원래는 내가 하던 사업, 원래 쌍방울이 대북 사업 그 계약 맺은 게 뭡니까? 돈 주고 맺을 때 광물자원 개발이잖아요. 네. 뭐 단천지구에 뭐 히토류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네. 그 사업이 원래 김한신 대표가 하기로 했던 사업이래요. 김한신 대표가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김한신 대표가 돈을 못 주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쌍방울한테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리오남이 야 한신아, 김한신 대표가 저 리오남보다 한두 살 어리대요. 네. 한신아 그러면서 너가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21번 파일. 오야. 여기 또 뭐라고 써있냐면 김한신은 북이호남이 최근에도 자신에게 대북 사업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주겠다고 언급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쌍방울이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보고 이제 야 너 뭐 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쌍방울이 한다는 그 단천 지구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철도 고속도로 사업이 다 제가 하던 사업이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아니 내 거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쌍방울이 그걸 모방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못 대니까 이제 쌍방울이 뭐 800만 원인가 얼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가 나한테 그런 거 너 돈 없으면 내가 하나 중견기업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주가 띄워라. 예?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야 이 새끼야 그건 안 된다. 남쪽이 자본주의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가지고는 나중에 다 박살난다.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죠. 그렇죠. 아니 근데 봉치욱 기자님, 제가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고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요? 22번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이거 남북관계 깨지고만 민주당 박살난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건 국정원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얘기했고 내가 청와대에도 얘기했고 다 했어요. 이거 혹시 그럼 청와대 그때 당시에 뭐 시민사회 수석 이쪽 아니면 뭐 안보수석 뭐 그쪽 안보실 이쪽입니까? 아이 그 내가 또 이름 거론하면 또 뭐 또 시끄러워지니까. 아니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물어볼 건 아니고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알만한 데서 내가 직보를 해줬어요. 직보를 해줘가지고 이거 빨리 막아라 이거. 보세요. 국정원, 청와대, 어렵다. 민주당, 남북 그 관계자한테 다 얘기를 해서 빨리 막아야 된다. 지금 이때 막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김성태가 800만 불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 동안 분납으로 나눠서 보냈잖아요. 뭐 300만 불, 200만 불, 200만 불, 70만 불, 30만 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험하게 본 거지 이 사람은. 근데 안 막았죠. 그거를 놔뒀죠. 그거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아까
10번 문건 다시 보여주시면 그렇다면 저걸 알고 있는 국정원이 저 문건 하나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쌍방울과 리오남이 벌인 일에 대해서 많은 문건이 생산돼 있다는 거를 지금 방증하는 거죠. 지금 저 얘기는. 아니 근데 이 문건은 윤석열 국정원 문건이 아니야. 하여튼 하여튼이 아니고 나는 거기까지는 이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또 어지럽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어지러워. 말씀은 이 국정원 문건에서 이런 부분 주가 조작을 증거하는 부분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판사가 다 배제해 버렸어요. 국정원 문건 전체를 다 증거로 채택을 해놓고 지가 보고 취사 선택해서 박상용과 신진우 부장판사는 거의 그냥 한 가족처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들은 다 배척해 버린 것인데 만약에 이게 국정원이 지금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번 문건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국정원 보고 문건인데요. 더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신규 첩보 정보 신규 확인. 돼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자, 수원지검은 2023 3월 29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협조 의뢰 공문에 발송하면서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등의 활동일 기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 중 관련 정보 일체 제출을 요청. 그 밑에요. 예. 자, 그런데 현 정부 이전 작성된 내부 문건 등을 재검색한 결과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첩보,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구실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을 한 정황첩보. 아래를 다 읽을까요? 네, 그 밑에도. 이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을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 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있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가 스마트팜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쌍방울이 대신 500만 달러 돈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그 블랙 요원이 법정에서 그거는 그런 돈이 아니고요. 북미 회담이 2019년 2월에 예정되고 있어서 통일전선부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통전부 김성희 실장이 안부수에게 500만 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국가정보 문건에 나와요. 급하게 한 200만 불만 해줄 수 있냐고. 이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좀 해줄 수 있냐. 200~300만 불만.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500만 불이 되고 한 건 아까 그 김한실 대표가 얘기하듯이 원래 단천지구 자원개발이랄지 철도 사업은 김한신 대표가 이제 북한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것인데 김한신 대표가 돈을 못 대니까 그 물주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오남은 경제 일군이라고 외화벌이 일군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을. 외화벌이 일군으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소위 말해서 대기업하고는 거래가 안 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대북 사업 관련 취재를 해보면 대동강 맥주 있잖아요. 그거 마시잖아요. 북한 맥주. 대동강 맥주 독점 사업권을 가진 사람 제가 여태까지 10명 만났어요. 똑같은 사업권, 독점 사업권을 이 사람한테도 팔고 이 사람한테 외화벌이 일꾼들의 장사 수법이죠. 그러니까 당시 통일전선부가 돈이 필요했고 거기에 리오남을 데려와서 통전부가 함께 리오남과 대남 공작을 펼친 거죠. 대남 공작을 펼쳤는데 김성태는 그 공작의 손을 잡은 이유는 일단 그 독점 계약을 한 다음에 평양에서 계약서 체결식을 김성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평양에서 남북 사업 이 단천지구 그 자원개발 독점 사업 계약을 성대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쌍방울이 팬티 만들다가 그 히토로 개발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게 전 세계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쌍방울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폭발하죠. 실제로 나노스라는 데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라는 데는 여기 카메라 모듈 만드는 데인데 자원 개발을 업종으로 추가를 해요. 거기서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할까요? 근데 김성태가 가장 노렸던 게 쌍방울 계열사 중에 알짜가 나노스와 광림이라는 이 두 군데였어요. 이 두 개의 한 70~80%의 주식이 김성태 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평양에서 그런 공개적인 체결식을 하면 주가는 무조건 급등하게 돼 있고 국정원 문건에도 그게 있습니다. 공개 체결식을 김성태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한다. 근데 이런 똑같은 문건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박상용이랑 그 판사는 그렇게 보이나요? 와, 이거 진짜. 야, 이거는 뭐 영화 같아. 진짜로. 와, 이제 나는 아까 그 좀 이상한 데로 지금 약간 좀 꽂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검사님, 어때요? 이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이해했어요, 나는. 예. 다른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니죠?
무슨 생각? 뭐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야, 진짜 무섭다. 딱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국정원, 검찰 다 동원을 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박상용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뭐 희대의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연결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증거를 다 갖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진짜? 국정원하고 금융감독원한테 수원지검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 조작 그 조사 좀 해주세요 공문 보내잖아요. 2022년 11월에. 네. 금감원이 열심히 조사해서 100억 이상 주가 조작 확실. 그리고 설명까지 했어. 설명도 했어. 압수수색 안 해갔잖아요. 안 해갔대. 덮었잖아요. 금감원이 다 조사해서 갖고 있잖아요. 금감원과 국정원 물증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름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3번 문건 보여주세요. 3번 문건 이시원이 뭐 했는지 회의 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나와. 제가 딱 이 문건을 보고 이거 왜 2급 비밀 문건으로 묶었구나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시원이 회의 때 직접 발언한 내용까지도 나오고 조태용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까지도 다 나와요. 요거는 근데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근데 보세요. 그 내용 그대로네. 그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이 문건을 2급 비밀 문건으로 묶고 생성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직간접으로 개입한 증거를 다 갖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2차 종합특검으로 이걸 왜 넘기냐라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박상현 피의자 전환되고 출국 금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르면 내일 영장 나온다고 봅니다. 압수수색 영장 나온다고 보고 내일 나오고 만약에 집행 안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엔 무조건 할 거라 보고 박상용은 지금 바쁘겠죠. 이 사건 관계자들은 뭐 휴대전화를 교체한다든지 많이 바쁘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박상용 위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박상용은 진짜 그야말로 제일 밑단의 사람인 거고 그 위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 중에 하나는 뭐 이시원이로 이제 뭐 이름이 이시원.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시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네. 이시원이 어쨌든지 간에 서울시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맞습니다. 유성시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징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까지 받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그렇게 크게 일으켰고 어찌 보면 영창 가야 될 친구인데 대통령실이 발탁을 했다라는 것부터도 맞습니다. 그 능력을 써먹을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친구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이 고위공직자 비리나 이런 문제 발견하면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어찌 보면 제재 대상,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가 직접 관리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건 타 비서관실의 업무예요. 어찌 보면 안보실의 업무인데 그렇죠. 그걸 타 비서관실이 만진다 큰일 납니다. 저도 일할 때 남의 비서관실에 일이 욕심이 나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당장 항의 들어오고 그 비서관이 쫓아와서 남의 일에 개입하냐 뭐냐 대통령이 허락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참고로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생긴 건 그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문제에 개입했다라는 건 공직기강 비서관은 민정라인이거든요. 민정수석 밑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정수석 없었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너의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 비서관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시원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칸막이를 쳐서 네가 이거 총괄해서 해. 넘들이 개입하는 거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관련 소관 비서관실 이쪽은 개입하지 마. 또 국정원의 자문을 받잖아요. 이게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냐 이런 것들. 왜 국정원의 자문을 받아요? 유엔 제재 대상이냐 아니라고 하는 건 유엔 대사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외교라인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 받더라도 두세 루트를 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국정원에는 감찰 라인에 검찰들을 심어놨던 거고 사전에 공모를 한 거고 그 작전을 이미 검증돼 있는 친구죠. 간첩 사건, 조작 사건에서 충분히 역량 검증이 돼 있는 이 친구를 갖다가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맡겼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시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을 때는 당시에 민정수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바로 직속 상관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걸려들었어. 비서실장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어떻게 나와 지금 구속돼 있는데 공직기관 나오면 안 비서관 되지. 대통령 비서실 소속인데 옆 동네잖아요. 안보실은 국가안보실 달라요. 다른 실이지. 옆 동네예요. 실이 다르지. 옆 동네인데 옆 동네 회의를 자기가 얘가 이제 이시원이 주재했다고 하면 지금 국정원의 문건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녹음 파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안보실 회의에 국정원 관계자가 갔을 거 아닙니까?
회의 녹음 파일이 있는 겁니다. 파일도 녹음 아마- 파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생성 자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이르면 이달 중 안에 제 손에 올 것 같습니다. 예. 배달 시켰어? 오면 주문 넣어놨나 보거든. 그 문건 주문 넣어놨어요. 우와. 또 배달 오면 제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처음에 2차 특검이 왜 가져갈까 했는데 아닙니다. 2차 특검이 지금 빨리. 근데 이거 또 이시원 목소리가 나오면 또 달라 국면이. 녹음 파일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거기 녹취록이 있는 거 같고 그렇게 전해지고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는데 이시원의 특징은 뭐냐면 최혜병 특검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최혜병 예, 특검 맞아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다 불구 살아남았어요. 지금 특검은 플리바게닝 형량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법조항이 있어서. 그랬어. 제가 듣기로는 이시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높죠. 난 시킨 대로만 했다. 아니 그 이시원이가 그 최상봉 특검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제 특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라고 그랬더니 이첩에 이 사람이 그 관여했었거든. 수사에 아주 우리의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죠. 이시원에 대한 사격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물어. 2주간 휴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와, 대단하시네. 오늘 어마어마하다,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봉지용만 이런 게 가능해? 나는 진짜 신기하네. 제가 가능한 게 이제 저 같은 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독한 기자 킨에 모이는 겁니다. 자연스러웠다, 이번에. PR 자연스러웠어. 어제는 약간 별건이었는데. 별건으로 들어와갖고. 어제 약간 별건이고. 요거 자연스러웠다. 오늘 독한 기자 괜찮죠. 킨. 예, 여기 모이고 있고. 이 매체들 전부 다 비영리 매체입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만으로 되는 데니까 그 프로그램 이거 왜 만들었냐면 1, 2인 탐사 매체가 기사를 뭐 아무리 써봐야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기사들을 쓰면 이런 매블쇼나 이런 큰 스피커들에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에는 매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회 요즘에 이제 국정조사 특위나 법사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를 쓰고 지금 박상용 방탄에 나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미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쿨하게 어쨌든 국회에 와서 위증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건 잘못됐다. 자기들도 얘기하고 털고 가면 되는데 맞아요. 거의 목숨 걸듯이 맡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안보실까지 다 제끼고 이렇게 해서 이 기획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맡겼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큰 기획이라면 친윤 핵심 의원들이 몰랐을까요? 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 루트로 연결돼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케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옆에 이시원 비서관 있을 때 주진우 법률비서관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박상용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친윤이고 친한이고 없이 다 감싸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맞아. 일단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다 연결돼 근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윤은 뭐 대통령이었고 뭐 그렇다 치고 친한은 당시 또 법무부 장관. 예. 그럼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왜 친한동원계가 이걸 왜 감싸나? 박상용이가 뭔데? 그러네. 예, 그런 추정이 가능. 자기네들끼리 청문회 열어가지고 막 털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박상용.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들 집에 가지 마시고 부동산 정상화 시키고 가야 됩니다. 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한 기자 킨. 네, 봉지욱 기자였고요. 예. 최혁진 TV의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거는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한상진, 봉지우 그리고 하동수 참고인 좀 나와주시겠어요? 기자님들 저쪽에 서주시고 하동수 참고인 쪽에 서주십시오. 자, 마지막에 세 분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제 질의에는 단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정치적인 기획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보복 수사 감행했다는 것이고요. 위법적인 수사 기소 과정이 아까 참고인들 진술로 만천하에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시 참고인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이거 두 참고인 동일합니다. 검사의 압수수색 신청 항목은 가부터 사까지 7개인데 이거 다 6개 삭선 처리 다 되고 겨우 1개 살아남았어요. 아니 무슨 명예훼손 사건에 이런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한상진 참고인, 이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이 한계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법한 수색 상황 촬영한 영상 증거도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전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취재 수첩 이거 대상 아닌데 이것도 수색당했습니까? 네, 명백하게 수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가 당시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었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건훈 검사에게 저희 집에 있는 서류나 문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했다는 거죠? 노트북에서 출력한 걸로 판단되는 서류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예. 식으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네네. 자, 봉지욱 참고인도 이 본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거죠? 짧게. 그러시죠? 네. 자, 검찰에 부여된 강제 수사권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영장 범위 넘어서서 집행하는 거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설자 원칙 모두 다 위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 모두 위법수칙 증거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자, 다음으로 최초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심각하게 위반해서 판사 지적으로 지금 3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판사가 공판과시 한만들 이거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5주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재판부 지휘 안 따른다고요. 맞죠? 네,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판정에서 지금 정치적인 선동얘기 한 거고요.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입니다. 자, 그다음 검찰 수사보고서 보세요. 제목도 본문에도 모두 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이게 한상진 문자메시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적고 있어요. 이 한 건 했습니다. 이 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당사자가 포렌식한 그 결과에도 없었죠?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제 휴대폰에 저런 게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압수수색 당했었던 휴대폰을 그대로 제가 포렌식을 했고 없다는 걸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는 곧 제가 민형사 고소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육성으로 하십시오. 자, 이 오른쪽이 실전 문제 메시지. 자,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 정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확정된다면 이 수사보고서 명백하게 허위공소 작성된 행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동수 참고인 아까 역시 통계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질문한 걸 감사원이 앞뒤를 다 잘라내고 이거 통계 조작 지수도 중단했었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이 현재 재심 청구했다고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네, 자, 참고인부터 감사원이 지금까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증거 조작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기자 상분들 한 말씀씩 추가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국토부에 어떠한 일반적인 업무상 질문이나 전화, 카톡이 있는 주는 다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킵니다. 심지어 그 주의 변동률이 아무런 변화도 수정도 없었던 주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원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차 조작 지시라고. 조작 지시를 해도 그 주는 안 듣다가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들을 수 있으니 시간차 조작 지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날 전세 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대책은 11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아침 티타임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전세 대책 만들라는 지시를 하셔서 보름 만에 만드는 대책입니다. 그 대통령 지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전날 수석으로부터 다음날 대통령께 전세 동향 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국토부에 전세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조작 지시로 둔갑시킵니다. 근데 그 주는 변동률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변동률이 수정된 게 청와대의 지시랍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1119 대책 바로 직전 주입니다. 세상에 대책이 발표되는 예정되어 있는 그 전주의 변동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조작 지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대책 효과를 과장하게 해서 낮춘다 해도 어불성설인데 대책 발표 전주의 변동을 낮추는 조작 지시를 청와대가 했답니다. 그게 감사원 수사조청서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7,800원 혈세를 징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꿀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왜 대장동 이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2011년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똑바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요. 대장동을 아예 수사를 안 해서 2023년 기준 대장동 미회수금, 대출금 미회수된 것과 이자가 합치면 2,731억 원이고 조우영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SPC 벨리타우스는 2023년 기준 941억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3,672억 원이고요. 또 다른 더 뮤지엄 양지라는 차명에서까지 하면은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세 개 회사가 5천억 원이고요. 당시에 공적 자금이 27조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대검 중수부 윤석열 주임검사는 대출금 회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치인들 잡아넣고 언론 브리핑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건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